중국의 성장률은 5.2보다 무조건 높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숨겨놓은 얘기인데, 근데 그거는 팩트체크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중국 부동산에 관한 이제 얘기들은 좀 과장이 심하다. 전 세계 럭셔리 명품을 37%를 중국이 샀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명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 바쁘신 것 같은데 여기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저희가 또 오늘은 특별히 중국 경제랑 그리고 특히 반도체 중에서 또 좀 AI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중국 양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특히 좀 중국이 성장에 대한 좀 목적성을 좀 띠는 게 아닌가라고 좀 싶은데, 소장님 보셨을 때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으셨을까요?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의 성장 목표가 5%로 똑같다,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데 그 보면 작년에 경제 성장 목표나 이것하고 금년이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두 가지 숫자인데요. 하나는 GDP 5%가 아니고 1,200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 이제 요 두 개의 숫자에 보면 중국 정부가 자기네 하고 싶은 생각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그 왼쪽 오른쪽 그럴 때 좌우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about 뭐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GDP 성장률은 5% 좌우 뭐 이렇게 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보면은 고용 목표를 1,200만이라고만 돼 있는데, 근데 그 원문을 보면요, 작년에는 1,200만 좌우라고 돼 있고 금년에는 1,200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우하고 이상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건데, 작년에 이제 1,200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244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성장률이 5.2%를 낸 거죠.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 이상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GDP 1%당 한 242만 명 정도 고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상정을 한다면 5.2보다는 높게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숫자는 이제 중국이 숨겨놓은 숫자인데, 금년도에 재정적자를 4조 한 600억 원 정도 내겠다. 근데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로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조 600억을 가지고서 0.3%를 나누면 이게 135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이제 126조인가 그런데 그 증가율이 7.4%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금년도에 7.4%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네. 즉 그렇게 되면 작년에 중국이 이제 그 CPI가 그 마이너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4.6% 성장을 했어요. 작년 명목 성장률이 4.6인데 금년이 이제 7.4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뭐 금년도에 아무리 보더라도 중국의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에서 뭐 더 넘어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4에서 CPI를 빼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금년도의 중국의 성장률은 5.2보다 무조건 높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숨겨놓은 얘기인데, 근데 왜 이제 5.5% 좌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를 얘기해놓고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이제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측이 이게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보수적인 이제 측면에서, 그래서 5%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냐, 아니면 절대 도달하면 안 되는 이제 마지노선이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는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면 5% 뭐 이렇게 돼서 작년과 금년이 똑같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보면 그 리창 총리가 51분 동안 숨도 안 쉬고 쭉 읽었는데 작년과 똑같이 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 1,200하고 3% 그 숫자에 숨겨진 의미를 역산을 해보면 5.2에서 이제 7.4 사이, 그게 이제 중국의 진짜 속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성장을 좀 더 좋게
좀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5% 성장조차도 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을 어떻게 보냐의 관점의 차이인데 중국의 부동산이 작년에 무지 나빴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5.2를 했는데 그럼 문제는 부동산이 더 나빠질 거냐. 이제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5.2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데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금년은 작년보다 더 나쁠 거라는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작년 7월 달 이후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거의 뭐 폭탄처럼 쏟아부었고 그래서 부동산 빼놓고는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정부가 뭐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부양책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도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고 거래량이나 뭐 이제 착공 이런 것들도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지 더 깊어지지 않아요. 작년보다도 부동산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뭐 투자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소비가 이게 작년보다가는 더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숫자가 작년보다 낮을 가능성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위기다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한국의 언론이나 뭐 이제 유튜브 특히 많이 하는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뭐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거는 팩트 체크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전체 뭐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5%그 정도고 중국도 이 부동산이 가장 GDP에서 비중이 컸을 때 15%고 작년에 12%입니다.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조대국인데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 그 정도인데 부동산이 30% 간다? 그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왜 30%냐 그러면 거기에 이 건축업, 부동산업에다가 시멘트, 철근, 예를 들면 건자재, 가구, 가전, 자동차 이걸 다 합쳤을 때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꼭히 뭐 부동산에만 들어가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중국 부동산에 관한 이제 얘기들은 좀 과장이 심하다. 그리고 팩트체크 안 해본 거다. 그리고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죠. 증가율은.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문제가 워낙 지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심각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또 실상 팩트 체크하면 그 강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중국에서 2021년에 1등하는 부동산 회사 헝다가 부도가 났어요. 네네.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또 1등하던 비쿠이라는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등하는 회사 부도났으니까 2등부터 나머지도 다 죽었겠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대우건설이 부도났잖아요. 그렇죠. 1등하는 회사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부동산이 다 망했냐, 건설이 망했냐. 대우건설만 부도난 거지 삼성건설, 현대건설, LG건설, 두산건설은 멀쩡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쁜 건 분명한데 네네. 1등하는 회사가 전체 이제 부동산 100대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에서 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등하는 비쿠엔이나 헝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거꾸로 간 회사가 이제 헝다고 정부 정책을 너무 이제 고지고대로 지키다가 부도낸 회사가 이 비쿠엔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 회사만 그런 거지 2등부터 10등까지는 멀쩡하게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조금 깊이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가 하나 얘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건데 한국의 대우건설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2021년에 부도난 회사가 헝다인데 아직도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부도난 회사가 아직도 청산을 안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정부가 네. 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살려가지고 그 미완공 건물을 다 완성을 시키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대우건설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크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해버리는 순간에 거기서 1등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구엔이나 여기들도 이제 인수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대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좀 안 해보고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 또 혹자들은 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중국이 좀 따라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 이게 좀 그러면은 현실 가능성이 많이 낮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5% 성장하는 나라하고 0% 성장하는 나라가 같을 수 있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5% 작년 5.2라고 하면 뭐 주요 국가 중에서 G20 포함해갖고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이에요. 그러면 한국처럼 1.4% 작년 올 성장했는데 그럼 우리는 일본 따라가는 거냐?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 성장률 뭐 2%, 2몇 %인데 미국 성장률의 2배, 한국 성장률의 3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부채가 뭐 250% GDP에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뭐 일본의 GDP가 뭐 4만 달러 좀 넘는다고 하지만 1인당 그럼 부채는 얼마냐? 그러면 이게 250% 넘어가면 1인당 1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방 부채, 뭐 정부, 중앙정부 부채, 그 다음에 숨겨진 부채 다 합치더라도 GDP 한 100% 내외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미국 수준이거나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장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살면 쇼핑이고 못 살면 혁명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5% 성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요. 돈 벌면 남자는 차를 사고 여자는 가방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중국이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3천만 대 샀어요. 미국이 1,550만 대인가 샀고 작년에 중국이 전 세계 럭셔리 명품을 37%를 중국이 샀어요. 그 어렵다던 작년에요. 그렇죠. 그렇게 중국이 다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이미 뭐 작년에 경제 성장 5%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그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1%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뭐 남을 걱정할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 너무 심각한 문제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도 있는데 좀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주식시장에 관심 가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한 37년 전부터 여의도에서 일을 했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000년 뭐 후반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한국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였냐 그러면 첫 번째 정책의 불확실성, 두 번째 기업의 그 지배구조, 그다음 세 번째가 회계 투명성. 그거 뭐 줄창 그 30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한국의 문제, 한국의 증시 문제, 경제 문제에서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가 2000년 뭐 이후부터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높게 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로 우리가 중국보다 높은 성장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정치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정치가 지금 우리 선거 앞두고 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는 성장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요. 물론 이제 그런 리더를 뽑은 우리가 이제 우리 손가락을 탓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고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런다고요. 성장률이 낮은 데서 성장률이 높은 데로 금리가 낮은 데서 금리가 높은 데로 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배당을 많이 하고 뭐 공시를 잘하고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창업하고 20년 동안 배당 안 했어요. 그래서 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의 문제죠. 그래서 배당 많이 주고 나면 그 다음번에 뭘 하려는데 결국은 한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면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성장률 1%인데 거기에 무슨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냐?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왜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등하는 이제 메모리 회사인데 왜 주식을 안 사냐? 그것도 아주 심플한 것이 글로벌 인베스터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조짜리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맨 먼저 하는 게 이제 어셋 알로케이션 하죠. 주식의 몇 퍼센트, 채권의 몇 퍼센트. 두 번째라는 게 컨트리 알로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 예를 들면 50%, 이제 예를 들면 후진국 시장에 50%.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머징 마켓,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흥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3% 이상인데 한국이 1%밖에 성장을 못하면 먼저 자산의 배분에서 한국의 세계 평균보다 성장을 못하는 나라의 비중은 줄이고 그보다 더 높은 나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가장 이제 전형적인 당연한 이제 자산 배분의 원칙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빼는 것이 맞지 한국에다가 돈을 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썰물이냐 밀물이냐지만 썰물에는 고기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어부가 그물을 안 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가면 일시적으로 시세 차익 또는 단기적인 저평가 때문에 돈을 갖고 들어와서 단기 차익은 노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한국의 증시에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려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배당을 안 해도 미래 배당, 미래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네네. 지금 뭐 이게 왜 이익 배당 무슨 이런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있는 거 갈라먹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 털어서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할래?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PBR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성장성이 없고 이제 그냥 현금만 들어오는 것일 때는 PBR이라는 것은 회사가 망했을 때 청산하는 가치로 보는 것이지 성장하는 이제 나라 회사는 PBR로 평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PBR로 평가해주고 뭐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미 우리는 성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성장률도 높여야 되고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산업을 움직이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술에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절대적인 의사 부족 때문에 또 이제 의대 뭐 증원 때문에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대도 증원을 해야 되는 것도 시급하지만 더 사실은 시급한 것은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여기에 인력 양성은 그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한 2,000명에 3,000명 증원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럼 아마 전국에 있는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가서 일해야 되는 4년 뒤에 그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이게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전문이 되려면 뭐 15년에서 20년 걸린다고 그러지만 이게 반도체 엔지니어는 4년 뒤에 바로 이제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거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대학교 예산을 얼마를 쓰냐를 봤더니만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예산상 봤더니 한 1조 정도 예산을 쓰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대학교들이 상위 50등 하는 대학이 1년 예산이 1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 같은 경우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서울대가 중국으로 치면 한 51등 하는 대학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을 인재 양성하는 데 그 정도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1등 하는 칭화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대학의 7.6배나 되는 돈을 이제 인재 양성에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재 양성의 문제들을 이제 제대로 안 하고서 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성장률 높여야 되고 성장률 높이려면 성장 산업을 키워야 되고 성장 산업을 키우려면 그게 바로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인지니어들을 이제 어떻게 키우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물론 급등한 건 있지만 엔비디아 시총이 2.2조거든요. 네. 우리가 GDP가 1.7조 정도 되는데 그럼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GDP의 1.3배예요. 그럼 한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 3개만 만들면 그럼 일본보다 더 세지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엔비디아라는 게 반도체 공장이 없는 패밀리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 공장 하나 없는 이제 회사가 오로지 사람의 머리 하나로 한국의 1.3배 되는 부를 만든다?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럼 젠슨왕 같은 엔지니어가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은 뭐 장부가보다 낮으니까 사주세요. 뭐 배당 많이 할 테니까 오세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나 IT에서 여기에 더 큰 놈을 만들고 얘들의 이제 성장성을 높이는 것
이게 진짜 한국에 가야 될 일이고 이걸 못하게 되면 한국의 이제 미래는 뭐 정말 어두워지죠. 그래서 뭐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대중관계의 수명은 반도체 수명하고 똑같다. 만약에 한국이 반도체가 개털이다. 그랬을 때 미국이 대통령이 한국에 날라오고 한국에 대해서 보조금 줄 일이 있냐는 거죠. 중국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이게 속으로는 이제 부글부글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구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네가 절절히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것이 지금 반도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중 관계, 그사이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핸드폰, 뭐 LCD까지 다 이제 따라잡혔고 반도체에서 우리 경쟁을 어떻게 키우냐가 이게 정말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진짜 그 우리 묘법이면 묘법이고 전략이면 전략이어야 되는 거죠. 확실히 반도체라는 산업이 우리나라의 현재를 좀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 대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결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좀 육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일본의 총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신의 나라라고. 그렇게 했다가 나라가 뭐 엉망진창되니까 쑥 들어갔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저는 반도체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우리가 단군 이래로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뭐 챗GPT가 난리치고 엔비디아가 난리치지만 그까이 거 엔비디아 그거 바본 만드는 건 한국 회사가 할 수 있어요. HBM 공급 안 해버리면 6천만 원짜리 반도체 칩이 그게 무용지물 되죠. 그리고 삼성까지도 독하게 뭐 둘이서 공급 안 해버리면 지금 챗GPT 뭐 엔비디아 그거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TSMC 갖고 난리를 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런 챗GPT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개, 타이완하고 한국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찍으면 TSMC하고 삼성전자라는 두 개 회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한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신이 도와주는 나라예요. 시스템 반도체는 3%밖에 못한다. 그 시스템 반도체 3%지만 그게 없으면 시스템 반도체가 안 돌아가는 게 지금 반도체 칩셋의 구조거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그 패를 지었는데 그걸 더 강하게 가져가고 유지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국가적으로 집중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외국인은 왜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냐고 그러는데 자금의 수급상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반도체라는 게 뭐 이제 4년만 하면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봐야지 뭐 시가총액 20%가 넘는 회사가 코스닥이는 작은 주식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그 자기 비하를 좀 줄이고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나오실 때마다 얘기하시는 게 한국이 지금 꽃놀이패를 쥐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앞으로 좀 한국 반도체를 여러모로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